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배시를 통해서 우리 현 존재가 어떻게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고, 실은 저렇게 도구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인식이라고, 바라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배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쪽은 10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실천적 태도는 봄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이론적이 아니다. 실천적 태도와 이론적 태도의 차이는 후자는 관찰하고 전자는 행위한다는 점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행위가 맹목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론적 인식을 응용한다는 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행위가 자기의 독자적 봄을 지니고 있듯이 근원적으로는 관찰도 배려이다. 이론적 태도란 비배시적으로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라봄이 비배시적이라고 해서 무규칙적인 것은 아니니, 바라봄은 방법이란 형태로 자기 기준을 스스로 형성한다. 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말하는 배시, 우리 현 존재의 근본적인 그런 양식으로서의 배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이론적인 것하고 다른 것 아니냐, 구분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배시와 관조는 실천적인 태도와 이론적인 태도, 행위와 관찰, 맹목적인 것과 어떤 규정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정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바라봄이, 인식이, 배시가 근원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는 것, 관찰하는 것, 관조하는 것도 일종의 배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배시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즉 비배시적으로 보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훗설의 현상학을 받아들이는데요. 현상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냥 아무런 매개 없이 혹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인식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가들, 모든 연구자들은 각자 자신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학문들을 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학문들을 펼치고 있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혹은 행동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있는 그대로 사태 자체로 보자, 이게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설에겐 이 선입견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때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그 경험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이유는 저마다 자기가 보는 관점과 어떤 입장에서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 F4K, 판단 중지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괄호를 치라는 거예요. 괄호를 쳐가지고 나는 괄호 안에 무엇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런 대상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시 말하자면 현상학적 환원이고요. 판단 중지, F캐고, 또 다른 말로 괄호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전제, 어떤 관점, 자신이 서 있는 그런 지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배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배신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시각 정보를 확인하고 귀를 가지고 청각 정보를 확인하고 있듯이 배신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러므로 관찰과 이론도 모두 배시에서 시작해서 변형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용제자는 도대체 이론적으로 포착되지도 않지만 또한 당장 배시적으로 배시의 주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신변적 용제자의 독특함은 자신의 용제성에서 스스로 물러남으로 해서 도리어 본래적 용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상적 교섭과 우선 맞물려 있는 것은 작업 도구 자체가 아니라 제품, 즉 그때그때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배려되는 것은 제품이고 따라서 또한 용제자이다. 제품은 지시 전체성을 담재하고 있으며 이 지시 전체성의 내부에서 도구와 만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일상에서는 저 용제성에 입각해서 만납니다. 용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제자예요. 즉 도구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용제자는 당연히 이론적으로 포착이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그저 문을 보면 열을 거고요. 연필을 들고 글을 쓰고 지우개를 가지고 지울 겁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거나 파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혹은 컴퓨터를 가지고 보고 있을 때 이거 일일이 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 스마트폰 사용 방법, 사용 내용을 다 일일이 읽어보고 사용하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뜻은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이론적으로 다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당장 주제화되지도 않는다고, 즉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변적 용제자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용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그런 도구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요, 처음에 존재할 때는 자신의 도구성을 제대로 막 드러내면서 사용하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용제적 성격은 자신의 기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예를 든 게 제품으로 보고 있죠. 우리에게 가까운 이 핸드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처음 만남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핸드폰을 하나의 제품으로, 즉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품으로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핸드폰을 구입할 때는 내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비해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가격대인지 그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 즉 상품으로 만납니다. 마르크스는 하나의 상품은 두 가지의 가치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성은 사용가치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처음 만날 때는 사용가치가 아닌 저 교환가치로, 물물교환의 의미로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 도구의, 제품의 가치를 매기는데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저 제품의 교환가치가 진짜 가치로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제품으로 만나긴 하지만 저 제품에도 그 용제자의 성격이 들어가 있고, 또 용제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지시 전체성하고 다 관련 맺고 있다, 지시 연관 맺고 있다, 도구 연관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작되어야 할 제품, 즉 망치, 대패, 바늘 등이 쓰일 어디에 사용 목표는 그것대로 도구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제작되어야 할 구두는 신기 위한 것이며 완성된 시계는 시간을 읽기 위한 것이다. 배려적 교섭에서 주로 만나는 제품에는 본질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속해 있지만 이 사용 가능성에는 그때마다 이미 그 제품이 쓰일 어디에도 함께 만나게 된다. 주문된 제품은 제품대로 그것의 사용과 이 사용에서 발견하게 되는
존재자의 지시 연관을 근거로 해서 존재한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처음 제품으로, 즉 상품으로 만날 때도 그것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가 이미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크스는 상품에 사용가치와 가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하이데거는 어디에를 더 붙인 겁니다. 사용 목표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구두나 시계가 있다고 칩시다. 구두는 뭘까요? 신는 도구고요. 시계는 시간을 읽는 겁니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런 사용 가치에 속하는 걸 거예요. 그러다 이 사용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쓰일까? 이 어디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라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공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발장에 놓을 것이고요. 사람의 신체에서 아래쪽 발에 놓을 겁니다. 시계는 시계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의 저처럼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거나 아니면 거실이나 벽에 붙어 있겠죠. 또한 그것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특정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한 그런 존재자에 대해서도, 즉 어떤 현존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구두의 색이나 모양을 통해서 매치할 수 있는 다른 그런 용제자들, 그러니까 옷 같은 걸 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고, 제가 시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손목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아까 옷 종류나 패션과 같은 거라고 매치할 수 있지만 거실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벽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이미 그 제품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신변적 용제자, 즉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용제자들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물을 그냥 바라보지만 꽤 그 사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발견하면서 세상을 본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세상이 보이겠죠? 계속 여러분들의 세계가 저와 같이 함께 한 권씩 한 권씩 읽어나가면서 넓혀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긴 시간 이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